2026년 4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연쇄 폭탄이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4만 명의 총파업 예고로 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이 예견된 가운데 CEO 물류센터의 비극적인 사고와 현대차 노조의 800% 상여금 요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까지 겹쳤습니다. 이 모든 대란의 중심에는 2026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하나가 국가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 노란봉투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이익은 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주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눈부신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격적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무려 45조 원인데 삼성전자의 전 직원이 11만 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4억 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4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연봉 5억 원은 국내 평균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주식으로 증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주식은 향후 기업 성장에 따라 가치가 더욱 상승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선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즉각적인 현금 지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기업의 미래 가치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회사의 안위는 뒷전인 채 이들은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한 잠재적 손실액은 무려 30조 원입니다. 매일 1조 7천억 원씩 사라지는 꼴인데 이는 대한민국 GDP의 0.7%이자 전체 국가 예산의 5%를 차지하는 막대한 수치입니다. 삼성이라는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전 세계적 파급 효과입니다. 현재 삼성은 글로벌 D램 시장의 45%, 낸드 플래시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수급받는데 삼성이 가동을 멈추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아이폰 제작 중단은 물론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며 글로벌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업을 두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업조차 노조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가에 미칠 영향도 치명적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00조 원에 달하는데 파업 우려로 주가가 단 5%만 하락해도 30조 원의 가치가 증발합니다. 특히 국민, 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수 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영업이익이 30조 원 줄어들면 법인세는 얼마나 급감할까요? 20%의 세율을 적용 시 6조 원이 줄어듭니다. 이는 국방 예산의 10% 혹은 복지 예산의 3%에 해당하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선택지뿐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의 8배에 달하는 800%의 상여금을 요구 중입니다. 생산직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죠. 이에 사측은 생존을 위해 로봇 도입 가속화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직접 활용하고 국내 새만금에는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토록 로봇에 집중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보다 비용 효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봇 한 대의 연간 유지비는 약 400만 원에 불과하며 결근이나 파업의 위험도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 숙련직의 연봉은 1억 원이 넘고 노조는 거기다 8배의 상여금까지 원하고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대신 로봇 10대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100배나 유리한 셈입니다. 로봇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현대차가 무인화를 서두르는 결정적인 배경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행입니다. 현대차와 연결된 협력업체는 1차 업체만 300개, 하청까지 포함하면 3연곳이 넘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들이 법적으로 현대차 본사에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의 노조도 감당하기 벅찬데 수백 개의 외부 노조가 동시에 몰려온다면 현대차는 경영 대신 협상만 하다가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 및 물류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혼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청 기업 하나를 상대로 수십 개의 하청 노조가 달려들어 교섭을 강요하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예 결국 인력 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줄면 노조가 약화되고 자연히 까다로운 협상 테이블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규 채용의 전면 중단입니다. 청년들의 기회가 증발하는 셈인데 기존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벌이는 투쟁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노동의 기회를 없애는 꼴이죠. 일자리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도화선이 된 노란봉투법의 실체는 무엇이며 대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을까요? 우선 이 법안이 발의된 근본적인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하청 노동자들이 처했던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류상 소속은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작업 방식, 안전 수칙까지 모든 권한은 원청인 대형 건설사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하청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원청사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로 책임의 화살을 피해가기 일쑤죠.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병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폐해인데 2011년 희망버스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거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원청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쌓는 동안 정작 현장을 누비는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타당해 보였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사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도니까요. 실제로 플랫폼 배달원이나 택배기사, 건설 현장 노동자들 중에는 이 법안을 통해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한 의도의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대단히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결함은 법 적용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가 진짜 사용자인가를 정의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사용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배력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누구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단가를 결정하거나 납품 조건을 조율하고 업무, 시간을 지시하는 행위 중 어디까지를 지배권 행사로 볼지 불투명하죠. 결국 대법원 판결이 쌓일 때까지 기업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경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책은 입법 과정의 졸속성입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이런 법안을 제정할 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 3년 이상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업종별 적용 방식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등 적용, 그리고 단계적인 시행 방안까지 촘촘하게 설계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2025년 8월에 국회를 통과시키고 불과 한 달 뒤인 9월에 공포하더니 6개월 만인 2026년 3월에 전격 시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이죠.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로 법부터 밀어붙인 셈이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동시다발적인 교섭 요구의 폭주입니다. 대개 하나의 원청사에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되어 있고 각 업체마다
노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체제에서는 이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테이블을 차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내내 쏟아지는 교섭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회사는 경영은 뒷전인 채 협상만 하다 마비될 우려가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법의 취지는 선했을지 몰라도 그 실현 수단이 낙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원청의 행태는 분명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택배기사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사회적 모순이죠. 하지만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정작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놓친 채 건실한 기업들까지 경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안정성은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화물기사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택배와 화물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청과의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을 비롯해 롯데, 한진, 로젠, 쿠팡 등 주요 물류사들이 줄줄이 교섭 압박을 받고 있죠. 하지만 같은 성격의 화물기사는 제외되었습니다. 동일한 특수고용 노동자임에도 왜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걸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법이 해석되는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정작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기업들은 경영상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인력 대신 자동화를 선택하거나 해외 이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의 물류업체 A사의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 원청조차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던 원청은 교섭을 거절했고 그 사이에 낀 하청업체 A사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원청의 지원마저 끊기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A사는 결국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명의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도리어 그들을 거리로 내쫓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죠. 실제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폐업률은 작년보다 28%나 급등했습니다. 물류와 건설, 제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키운 탓이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의 상황을 볼까요? 삼성전자가 쟁여 활동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SMIC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무서운 속도로 질주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육성에 30조 원을 투입하며 우리와의 기술 차이를 좁히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파업으로 18일간 멈춰서 있는 동안 중국은 그만큼 앞서 나갔으니 간격이 좁혀지는 건 당연한 결과겠지요. 5년 전만 해도 3년이나 벌어졌던 삼성과 중국의 격차는 이제 고작 1년 반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8년에는 추월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삼성의 자존심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형편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 BYD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글로벌 판매량 1위에 등극한 BYD는 이미 테슬라까지 따돌린 상태입니다. 안방인 한국 시장에서도 그 기세가 매서운데요. 현대차가 노조 갈등으로 생산 라인을 멈춘 사이 BYD는 그 빈틈을 노려 시장을 공격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노사화합의 상징인 토요타를 살펴봅시다. 일본 특유의 춘투 문화를 통해 봄 한철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스템이 안착해 있습니다. 덕분에 파업권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대화로 문제를 푸는 풍토 덕에 토요타는 경영의 안정을 꾀하며 부동의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삼성이 노사 문제로 주춤거리는 찰나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나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도리어 그 매치로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대만의 상황은 더욱 견고합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점유한 TSMC는 극도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자랑하죠. 미국과 일본,
독일이 경쟁적으로 TSMC 공장을 모셔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사 리스크가 없는 신뢰의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노조 갈등 탓에 투자하기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이 노조의 성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을 흔드는 노조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한국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노동자 자신들입니다. 자금이 마르면 일자리가 메마르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결국 전체적인 임금 수준도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투쟁이 역설적으로 소득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죠. 최근 IMF는 매우 비관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년 후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차이가 무려 1만 달러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대만은 반도체에 자본을 쏟아붓는 반면 한국은 소모적인 갈등 탓에 투자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OECD 역시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성장률은 1.8%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바닥권 수준인데요. 소비, 부진과 투자 절벽, 그리고 노사 분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그중 노사 문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실물 경제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공포입니다. 삼성이 멈춰서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과 직결된 1차 협력사만 500여 곳, 2차까지 넓히면 5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삼성이 발주를 중단하는 순간 이들 역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직원은 강제로 일손을 놓게 되고 무급휴직이 이어지다 결국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며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현대자동차의 상황도 판박이입니다. 1차 벤더 300곳을 포함해 3차 협력사까지 총 300여 기업이 연결되어 있죠.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 이 모든 생태계가 한꺼번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인원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본사 인력이 20만 명 수준이지만 협력사 식구들까지 합산하면 100만 명을 훌쩍 넘깁니다.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좋기 3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6%가 생계를 위협받는 셈이죠. 물류 시스템의 마비 또한 심각합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CU 물류 거점을 점거하면서 진주와 화성, 안성, 나주 등지의 센터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1만 5천여 개의 편의점으로 향하는 물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매장 선반에서 도시락과 음료가 자취를 감추며 시민들의 일상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큰 재앙은 택배 분야입니다.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6대 택배사가 동시에 노조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노조의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이는 고스란히 택배비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약 20%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현재 3영원인 택배비가 600원 수준까지 치솟게 되는 셈입니다. 20%는 상당한 폭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BGF 리테일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운송비 상승분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6년 상반기 기준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가는 약 15% 급등했습니다. 5영원이던 도시락이 750원으로 오른 것인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이 가격이 뛰면 누구의 삶이 가장 팍팍해질까요?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외려 서민의 생계비를 위협하는 꼴이죠. 급격한 자동화 추세 역시 심각한 대목입니다. 앞서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언급했듯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 대기업들도 무인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 물류센터는 로봇들이 상품의 분류와 적재, 운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죠. CJ 대한통운이 무인 분류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노조 관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인력을 고용하면 파업과 임금, 협상 등의 변수가 생기니 아예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편의점 업계도 마찬가지여서 무인 점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만 무인 편의점이 500개나 신설되며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규제 강화, 여기에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니 고용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참담한 결과는 일자리 증발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26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무려 10.2%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탓이죠. 노조와의 마찰이 두려워 정규직 전환은커녕 신입 사원조차 뽑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비정규직의 상황은 더 처참해서 아예 계약을 중도에 종료해버리곤 합니다. 정규직이 되어 노조 활동을 하면 골치 아파지니 미리 싹을 자르겠다는 비정한 논리입니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해법은 없는 걸까요? 분명 대안은 존재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란봉투법 자체를 무조건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선한 취지는 살리되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법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판단하는 잣대를 명확히 세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택배기사의 업무 경로와 시간, 심지어 휴식까지 본사가 일일이 통제하고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청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엔 협상을 허용하되 단순한 가격 결정권만 갖는 경우는 제외하는 식의 세분화가 필요하죠.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의 특성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수년이 걸리더라도 정교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졸속 입법이 가져온 폐해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섭 절차 또한 단계별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무작정 원청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1단계는 직접 고용주와 협의하고 2단계 조정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청이 개입하는 구조가 타당합니다. 원청 교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기업 경영이 유지되죠. 손해배상의 원칙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현행 구조는 상식 밖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의도적인 기물 파손이나 생산 방해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쟁의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그 경계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획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른바 귀족 노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노조 대표직을 맡으며 노동권 강화를 외치는 게 과연 이치에 맞을까요? 노란봉투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택배나 건설 현장의 진짜 취약계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들이 이 법을 방패 삼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고소득 근로자가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해 노조 가입 자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노조 대표직을 제한하는 등의 연봉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파업 시에도 필수 유지 인력을 배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가기관 산업이 완전히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이 생명이며 단 한 번의 중단으로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설비와 핵심 생산 라인만큼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급 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는 제동을 걸어야 하죠.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회사를 적자 위기로 몰아넣는 무리한 요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기업 경쟁력의 회복이 기업의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노사 관계 개선에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며 특히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노조 관련 위험 부담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정부가 일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업들은 채용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해고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치로 정리하며 그 심각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시 예상되는 손실액은 30조 원, 외국인 투자 감소율은 35%, 중소기업의 도산율은 28%에 달하며 청년 실업률은 10.2%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노란봉투법 시행 불과 한 달 만에 나타난 것이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5월 21일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마저 파업에 동참한다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택배 대란까지 발생한다면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IMF가 경고했던 대로 5년 후에는 대만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1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은 해외로 떠나는 절망적인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자동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45조 원의 성과금 및 상여금, 그리고 영업이익의 30% 증가는 이미 연봉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귀족 노조의 끝없는 탐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협력업체 노동자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필요했던 법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 자체는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계적 적용 없이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혼란만 가중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약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기업 노조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노동자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권리가 주어진다 해도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정치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독일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일본은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대만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한국만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5월 21일 삼성 파업까지는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